연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 12해를 맞이한 해였습니다. 운사년은 그 해에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흉년이 세 해째 이어지며 백성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조정에서는 세금을 독촉하고 관아에서는 곤장이 날마다 울렸습니다. 장터 한편에서는 사람의 값이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양전 몇 푼에 팔려나가고 젊은 과부들이 몸종으로 팔려가던 시절이었지요. 이놈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도 곤장을 맞는다. 아비가 아들을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곤장을 맞고 입을 다물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은 길거리를 활보하며 백성들을 감시했습니다. 양반나리들의 가마가 지나가면 모두 땅에 엎드려야 했지요. 고개를 들거나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는 즉시 잡혀갔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운사년 장터에서 온양에 팔려온 한 처녀로부터 시작되옵니다. 동짓달 초하루 장터는 북적거렸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한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처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낡은 무명옷에 해진 버선, 손은 거칠었지만 얼굴만큼은 수려했지요. 처녀 옆에는 전서방이라는 상인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간사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지요. 이 계집에 벙어리라 말썽은 없을게요. 손재주 하나는 좋다더군. 바느질이며 길쌈을 잘한다 했소. 몇몇 남자들이 다가와 처녀를 훑어보았습니다. 처녀는 몸을 움츠렸지요. 널리는 손을 꼭 쥔 채 겁에 질린 눈으로 땅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요? 식량은 받아야겠소. 너무 비싸구먼. 흥정이 오갔습니다. 처녀는 마치 물건처럼 값이 매겨지고 있었지요. 그때 가난한 행색의 과부 한 씨가 다가왔습니다. 50줄에 접어든 한 씨는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온화했습니다. 5냥이면 되겠습니까? 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양전을 꺼내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지요. 전 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 대신 이 계집이 도망가도 책임지지 않소. 알겠습니다. 한 씨가 처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이제 나를 따라올 거라. 그렇게 가희라는 이름의 처녀는 온양의 새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씨의 집은 마을 끝자락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이영을 이어 덮었고 벽은 황토를 발랐습니다. 방은 두 칸뿐이었고 부엌은 좁았지요. 마당에는 우물 하나와 장독대 셋, 그리고 시든 배추가 몇 폭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살림살이와 헌 이불 한 채가 전부였지요. 한 씨는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며 삭바느질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거라. 앞으로는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말은 못해도 일만 잘하면 되느니라. 한 씨는 가희에게 헌 이불 한 채를 내주었습니다. 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불을 받아 안았지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지 마라.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는다. 가희는 방 한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어 소지품을 정리했지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바늘 한 쌈이 전부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웃집 머슴 길보기가 장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마님, 장작 가져왔습니다. 길보기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총각이었습니다. 체구는 건장했지만 얼굴은 순박했지요. 마님, 새로 식구를 들이셨다면서요? 그러하네. 벙어리 아이지만 착해 보이더구나. 길보기는 가희를 보았습니다. 가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길보기는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값에 팔린다는 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길보기는 장작을 마당에 쌓아두고 돌아갔습니다. 가희는 창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인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가인은 일어났습니다. 한 씨가 잠든 사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두레박을 내리고 올리는 솜씨가 능숙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장작을 쪼개고 불씨를 살리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한 씨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밥이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가희야, 내가 벌써 다 했구나. 가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한 씨는 바느질감을 꺼냈습니다. 가희야,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한 씨가 헌 저고리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솔기가 터지고 옷구름이 해진 것이었지요. 가희는 바늘과 실을 받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놀리기 시작했지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터진 솔기를 깁고 해진 옷구름을 새 것처럼 만들었지요. 어머나, 이렇게 잘할 줄이야. 한 씨는 가희의 손길에 점점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 씨는 기침을 했습니다. 겨울 추위에 기관지가 좋지 않았지요. 가희는 부엌에 가서 생강차를 끓여왔습니다. 고맙구나, 가희야. 밤이 깊어 한 씨가 잠든 뒤였습니다. 가희는 보따리에서 몰래 붓을 꺼냈습니다. 낡은 천 조각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지요. 글씨체는 또렷하고 정갈했습니다. 벙어리인데 글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 장날이 왔습니다. 한 씨와 가희는 바느질한 옷가지를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지요. 한 씨 마님, 오셨구먼. 옆집 안악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씨가 옷가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가희가 정성껏 지은 저고리와 치마였지요. 어머, 이 바느질 좀 보게. 정말 곱구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했나? 그래, 벙어리라면서? 눈치는 귀신 같더라. 말 한마디 없어도 다 알아듣는다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가희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한 씨는 옷을 몇 벌 팔았습니다. 양전 몇 푼을 받아 품에 넣었지요. 가희야, 오늘은 두부 한 모를 사 가자. 그때였습니다. 벙어리 계집 잘 쓰고 있소? 전 서방이 다가왔습니다. 가희를 한 씨에게 넘긴 바로 그 상인이었지요. 그래, 잘 지내고 있네. 전 서방은 가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가희는 고개를 더욱 숙였지요. 전 서방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사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계집, 정말 벙어리가 맞소? 눈빛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전 서방은 가희 주위를 빙 돌며 살폈습니다. 원래 내 물건인데 아깝다면 돌려주시오.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값을 부른다오. 한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미 값을 치르고 데려온 아이여. 돌려줄 수 없소. 그럼 좋소. 하지만 후회하지 마시오. 전 서방은 그렇게 말하고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가희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사흘 뒤, 전 서방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계집애, 원래는 내 것이오.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값을 부른다오. 정식으로 완전히 넘기려면 5냥을 더 내야 하오. 한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가희를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가희는 이미 한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식구가 되어 있었지요. 알겠소. 5냥을 더 드리겠으니 매매 문서를 완전히 넘기시오. 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전 재산이었지요.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좋소. 통이 크시구먼. 전 서방은 문서를 건네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당신 것이오. 하지만 잘 관리하시오. 전 서방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가희는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 씨가 들어오자 가희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었지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만 끝내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지 마라. 돈은 또 벌면 되지만 너는 하나밖에 없구나. 가인은 한 씨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길보기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 무녀 월매가 찾아왔습니다. 굿판을 벌여 애군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장터는 북소리와 무당의 노랫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 씨와 가희도 구경을 나갔습니다. 월매가 춤을 추다 갑자기 가희 앞에 멈춰 섰지요. 월매는 가희의 손등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아이. 월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 입속에 살리면 재앙이요 감추면 복이 드는 말이 들었구나. 가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한 씨도 섬뜩한 표정을 지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잘은 모르겠구나. 다만 이 아이가 평범한 벙어리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구려. 이 아이의 침묵 속에는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도다. 월매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굿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씨와 가희는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가희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씨는 계속 가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가희야, 무서워 마라. 무당의 말은 그저 허튼 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한 씨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월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희는 잠결에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연기였습니다. 가희는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지요. 누군가 장작더미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급히 한 씨를 깨웠습니다. 손으로 밖을 가리키며 몸짓을 했지요. 불이야. 한 씨가 소리쳤습니다. 가희는 맨손으로 타오르는 장작을 밀어냈습니다. 손이 불에 댄 것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불을 껐지요. 누구라도 비명을 지를 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입을 꽉 깨물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모여들어 함께 불을 껐습니다. 길보기도 달려와 물을 퍼놨지요. 1시경쯤 지나서야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가희 낭자, 손이 이게 무슨 일이오? 길보기가 가희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희의 손은 온통 화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머, 가희야,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 가희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눈물만 흘렸지요. 길보기는 급히 화상 연고를 가져왔습니다. 한 씨가 조심스럽게 가희의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불을 지른 걸까? 아까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도망가는 것을 봤다는데. 한 씨는 문득 전 서방이 떠올랐습니다. 화재 이튿날 한 씨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희의 보따리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불을 끄면서 물이 튄 것이었지요. 가희야, 보따리가 젖었구나. 햇볕에 말려야겠다. 한 씨는 보따리를 말리려고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비단 조각이 나왔지요. 봉황이 수놓인 비단이었습니다. 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황 문양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이나 높은 양반가의 부인들만이 지닐 수 있는 표시였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궁서체로 쓰인 글씨가 또렷했지요. 가희에게 입을 닫고 살아라. 말을 하면 죽고 침묵하면 산다. 상궁. 한 씨는 종이를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가희야, 대체 너는 누구냐? 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 씨가 들고 있는 봉황 비단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가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것은 궁중의 것이 아니냐? 가희는 무릎을 꿇고 한 씨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이마를 조아렸지요. 벙어리 종으로만 알았던 아이가 실상은 높은 신분의 교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한 씨의 가슴 속에 자라났습니다. 며칠 동안 한 씨는 가희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가인은 상처난 손으로도 한 씨의 옷을 기워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한 씨의 기침 소리에 물을 데워 주었지요. 나흘째 되던 날, 한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가희야, 한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입은 못 열어도 내 손은 참 따뜻하구나. 내가 누구였든 상관없다. 궁녀였든 양반 규수였든 혹은 다른 무엇이었든 말이다. 이제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느니라. 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한 말이었지요. 한 씨는 가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한 말이다. 가희는 한 씨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한 씨의 옷깃을 적셨지요. 마당 한편에서 장작을 패던 길보기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길보기는 마음속으로 가희를 안쓰러워했습니다. 가희의 맑은 눈빛과 조용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지요. 달빛이 두 여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달빛은 유난히 밝고 둥글었습니다. 그날 밤 가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 울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들으라, 조정의 명이시다. 포졸 하나가 포고문을 펼쳐 읽었습니다. 양반가의 이른 규수를 찾으라 하셨다. 20살 안팎의 여인으로 궁중에 있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자이니 아는 자는 즉시 알리도록 하라. 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희는 방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집집마다 살피며 돌아다녔습니다. 한 씨의 집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가희의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저 여인, 어디서 본 듯한데. 포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꼭 잡았지요. 이 집에는 저와 며느리뿐이 옵니다. 며느리는 벙어리라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라고? 포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관리가 말했습니다. 벙어리면 아니다. 우리가 찾는 자는 말을 할 줄 아는 자다. 포졸들이 마을을 다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한 씨는 그제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희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돌아간 밤이었습니다. 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봉황 비단을 가희 앞에 내밀었지요. 가희야, 이제는 말해야 한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왜 관아에서 너를 찾는 것이냐?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한 씨가 종이와 붓을 내밀었습니다. 글로라도 써라. 내가 글을 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가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을 썼지요. 말하면 죽습니다. 한 씨는 그 글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봉황은 궁중의 표시가 아니냐?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씨는 두려움과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했지요. 그래도 좋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키마. 가희는 한 씨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여인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가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연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저는 15살에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명부에서 글과 예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가희의 붓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말을 하면 죽고 침묵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한 씨는 촛불 아래 앉아 가희가 쓰는 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희야, 이제 알겠구나. 말 안 해도 좋다. 내가 무엇을 보았든 나는 내 편이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니라. 가희는 한 씨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견뎌온 두려움이 터져 나왔지요.
두 여인은 그렇게 밤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희의 기억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정조 9년 여름이었습니다. 가희는 상궁의 심부름으로 내관의 처소를 지나가게 되었지요. 그때 우연히 문서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관리의 횡령 내역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왕실의 재물을 빼돌리고 지방 관아와 결탁하여 백성들을 수탈한 기록이었지요. 이것을 본 자는 살려둘 수 없다. 가희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궁이 가희를 급히 숨겼습니다. 입을 다물 거라. 벙어리 행세를 해야 산다. 상궁은 가희에게 낡은 옷을 입히고 궁 밖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지금 운산영 관아의 권세를 쥔 김대감이었습니다. 가희가 한 씨에게 모든 것을 글로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한 씨는 종이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김대감이 지금도 너를 찾고 있다는 말이냐? 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서방은 김대감의 사람입니다. 한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흘 뒤 전 서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포졸 둘을 데리고 왔지요. 저 집에 역적의 기생년이 숨어 있소.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벙어리 계집이 사실은 궁중에서 도망친 역적이라오. 포졸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길보기가 몸을 던져 막아섰지요. 마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길보기를 밀쳐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희가 떨리는 몸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잡아라. 포졸들이 가희와 한 씨를 끌어냈습니다. 전 서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전 내가 장터에서 이 계집을 발견했소. 김대감께 보고하고 감시하라 하셨지. 처음부터 다 계획된 것이었소. 한 씨는 경악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포졸들이 한 씨와 가희를 끌고 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가희가 일어서 있었습니다. 말을 한다고? 마을 사람들도 술렁였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한다. 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지요. 감히 왕명을 사칭한 자를 잡아들이시오. 가희의 말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벙어리가 아니옵니다. 다만 입을 다물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뿐이지요. 나는 궁중 내명부에 있던 가요입니다. 김대감의 역모를 목격하고 도망쳤사옵니다. 포졸들이 멈칫했습니다. 저 계집이 거짓말을 하고 있소. 전 서방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김대감은 왕실의 재물을 횡령했사옵니다. 포졸들은 가희의 당당한 태도에 범상치 않은 신부님을 직감했습니다. 제17장 관아에서 벌어진 진실 공방. 모두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높은 자리에는 김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대감은 관복을 입고 위엄 있게 앉아 있었지요. 감히 궁녀를 사칭하는 것이냐? 김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사칭이 아니옵니다. 가희는 무릎을 꿇었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조 9년까지 궁중 내명부에 있던 가요입니다. 가희는 봉황 비단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명부 상궁께서 주신 것이옵니다. 그리고 대감께서는 정조 9년에 왕실 재물 3,000냥을 횡령하셨지요. 김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대감께서 운산영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수탈한 것도 설명하시겠습니까?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이옵니다. 정조 9년 6월 보름 대감의 처소에서 그 장부를 보았사옵니다. 김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관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감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궁중에서 온 내관이 함께였지요. 김 대감 체포하라. 감찰관이 명령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조정에서 은밀히 조사한 결과 그대의 횡령과 모반 정황이 드러났소. 궁녀 가희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었소이다. 내관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희, 오래 고생이 많았구나. 상궁께서 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내가 본 문서는 이미 조정에 보고되었고 김대감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느니라. 전 서방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 역시 김대감의 사주를 받아 가희를 없애려 한 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포졸들이 김대감과 전 서방을 끌어냈습니다. 한 씨는 넋이 나간 듯 앉아 있다가 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희야,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가희는 한 씨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내는 통곡이었지요. 내관이 말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오겠느냐?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사옵니다. 저를 딸처럼 아껴 주신 어머님 곁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봄이 왔습니다. 김대감은 유배를 가고 전 서방은 곤장 백대를 맞고 먼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운사녀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요. 가희는 자유신분을 허락받았습니다. 한 씨와 함께 마을 입구에 작은 바느질방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희의 목소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했습니다. 길보기는 날마다 바느질방에 들러 심부름을 도왔습니다. 가희 낭자, 이 천은 어디에 쓰면 되겠습니까? 저쪽 선반에 올려주세요. 둘 사이에는 은근한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가희야, 내가 있어 내 삶이 이리 풍요로워졌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사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온양에 맺어진 인연이 이제는 모녀의 정으로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희와 길보기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한 씨는 손주를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느 봄날 가희는 마당에 새 옷감을 펼쳐 말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사옵니다. 말을 감춘 죄보다 사람을 값으로 매기는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요. 저는 온양에 팔렸지만 그 인연으로 진짜 가족을 얻었사옵니다. 한 씨는 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구나. 세상의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 새벽 햇살이 두 여인을 비추었습니다. 봉황이 수놓인 비단은 이제 벽장 깊숙이 간직되어 있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입을 다물어도 마음은 통한다 했습니다. 이렇듯 온양에 들인 벙어리 며느리가 한 지방과 한 고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 법이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